많이 못 봤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코로나가 금방 끝날 때라 이거 본 사람이 운 좋게 봤다 막 운 좋게 정말 정말 봤다 그랬는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연진이 호화찬란합니다. 음, 영화 잠깐 소개를 하고 영화를 개요를 보고 이 안에 있는 철학을 좀 보겠습니다. 음, 돈 룩업은 위를 보지 말아죠. 위를 이렇게 쳐다보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고요. 2021년 12월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개봉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넷플릭스입니다. 예?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는 거 많아요, 영화들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예,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해야 이렇게 불법 복제도 없고 그런 이유가 있나 봅니다.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딴 나라에서도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장르는 블랙 코미디고요. 드라마, SF이기도 합니다. 블랙 코미디 성격이 강합니다. 감독이 애덤 맥케이, 각본도 이 감독이 썼습니다. 애덤 맥케이. 그리고 이 감독은 또 제작에도 관여했고요. 상영 시간은 2시간 한 19분쯤 됩니다. 이 혹시 빅쇼트 보셨나요? 빅쇼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에 있을 때 그게 이제 하락한다는 것을 딱 알고 베팅한 그 금융 사건을 다루는데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합니다. 빅쇼트.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애덤 맥케이 감독이 감독한 영화입니다. 빅쇼트가 제일 유명하고 바이스는 딕 체니에 관한 영화인데요. 이것도 전기 영화인데 완전 전기 영화는 아니고 어떤 뭔가를 풍자하는 그런 정치 영화입니다. 2018년. 바이스 하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 할 때 부자기도 하고요. 악덕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의적입니다. 딕 체니 이야기인가 봐요. 이 수상 및 후보는 뭐냐면은 지금 돈 룩업 이 수상 74회 미국 작가조합상 영화부문 각본상을 수상했고 골든글로브 이렇게 좀 후보들입니다. 이렇게 수상도 있고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각본상, 편집상, 음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감독 애덤 맥케이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미국의 SNL이라고 세터데이 나이트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이런 이 프로그램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능 작가 출신의 감독입니다. 우리나라도 TV에 예능 있죠. 무한도전이나 뭐든 그런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의 작가의 출신입니다. 제가 나중에 인터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감독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영화는 처음에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경고를 하려는 내용을 담았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 기후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려고 블랙 코미디로 스크립트를 썼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작이 안 됐대요. 그래서 각본을 묵혀놨다가 그냥 덮어놨다가 5, 6개월 후에 봤더니 전혀 다른 얘기로 읽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 온난화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거 뭐라 그러죠? 해석 문제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 인터뷰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이제 다가올 환경 위기에 대한 영화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소통 문제 더 이상 우리가 깨끗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하는 얘기기도 하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감독의 말을 통역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 및 출연진. 자, 이게 주인공이
렌달 민디 또 천문학과 교수하고 천문학과 대학원생입니다. 천문학과 미시간 주립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는 렌달 민디 박사. 누가 했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았고요. 그 대학원생이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여기서 영화에서는 디비아스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 미국 그 대통령입니다. 제이니 대통령. 케이트 블란쳇은 미국 TV 토크쇼의 그 진행자입니다. 론 모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글소프는 지구방위군 뭐 사령 지구방위군 이렇게 제가 분명히 썼는데요. 없네요.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거 완전본을 빼놓고 딴 거를 해왔나 봐요. 제가 보냈나 봅니다. 마크 라일런스는 이게 이제 이 영화 안에 대쉬라는 IT 회사의 CEO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제 혜성이 오고 있는데 혜성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안 없애고 그 자기 그 회사의 이익을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결국 이제 파국을 맞게 됩니다. 마크 라일런스라는 배우는 영국의 유명한 연출가이자 영화 배우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유명하다고 해요. 아리아나 그란데 아십니까? 예, 이 영화 안에 가수가 노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도 나옵니다. 더 쓰지는 않았는데 진짜 출연진이 화려하죠. 어떻게 이렇게 다. 제가 조금 불안이 이게 이 영화를 보실 때 7가지 관람 포인트가 있는데요. 미디어하고 변호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영화 보면 이제 곧 6개월 후면은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구 멸망 소식보다는 연예인 사생활이 더 큰 관심사죠. 그리고 이 밈이라는 거 아시죠? 패러디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거 있죠. 이제 누구든지 그러니까 대중에 이렇게 호감 안 사고 반감을 사면 누구든지 밈이 되고 밈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죠. 또 누구든지 호감을 얻으면 일약 스타도 되고요. 그러니까 밈이든지 아니면은 스타든지 모두 미디어의 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해시태그, 뭐 챌린지. 여기도 보면은 룩업 하늘을 올려다보기 챌린지 그런 챌린지들이 막 그러니까 SNS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진실보다는 정치 이념이나 기분 나쁨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이 대중 현상을 현대 사회의 이 특징적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그 영화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다면 포스트 트루스입니다. 포스트 하면은 탈이죠. 그러니까 후기, 이후 이런 뜻이지만 넘어서라는 뜻도 있잖아요. 벗어나다 뜻도 있죠.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탈진실 좀 될 겁니다. 탈진실.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시대상을 언급하는 용어입니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훨씬 더 여론 형성에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사실이 뭐냐에 관심이 없고 나한테 기분 나쁘냐, 기분 좋으냐, 내 귀에 듣기 좋으냐, 이제 이게 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잣대가 되는 그런 시대상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는 이 용어는 2016년에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고
그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느냐 마느냐로 굉장히 토론도 있었고 했었죠. 그 브렉시트가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학자들이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이 현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장선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상대주의고 다원주의잖아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이다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리고 진리는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것이, 힘 있는 자가 진리라고 하면 진리가 된다. 이런 것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관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연장선에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21세기의 이 포스트 트루스 현상은 통신기술, 미디어, 문화,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 맥락에서 이걸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현대 미디어, SNS 이런 그 21세기의 미디어, 그러니까 통신 기술, 미디어 이런 맥락에서 이 현상을 다루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은 좀 두 번째 본 여기 요거 저 지금 보니까 많이 내용이 많이 요거를 좀 풀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이 오른쪽은 책인데요. 포스트 트루스라고 리 맥킨타이어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2024년에 최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포스트 트루스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뭐 여기 보니까 부제목에 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도 있네요. 근데 이 책 제가 봐야지 하고는 지금 해놨는데, 포스트 트루스 그 정치학에 요즘 이게 좀 이제 뜨고 있는 분야 같아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보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의 좀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하니까 트루스가 있잖아요. 우리는 트루스 하면은 진리라고도 번역이 되고 진실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순수하게 우리말로는 참이라는 그런 참으로도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포스트 트루스는 실은 뭐 철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특히 정치학, 정치 영역에서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이 배경에 있죠.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 관련 연구나 논쟁은 포스트 트루스니까 무엇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트루스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철학은 뭘 다루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인식론이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을 인식론이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이게 진리가 뭐다 할 때는요, 진리가 도대체,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라는 말도 되고 진리의 의미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대학에서 교양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있잖아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진리가 무엇일까? 나를 살게 해줄 그 진리, 나는 진리에 목마르다. 진리가 무엇일까? 철학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속성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명제의 속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연 언어, 한국어, 영어, 뭐 이런 독일어, 프랑스어, 이거 자연 언어라고 하잖아요. 자연 언어에는 언어로 만드는 문장이 있죠. 문장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서술문이 있고 감탄문이 있고
의문문이 있고 명령문이 있죠. 서술문은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서술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감탄문, 명령문, 의문문은 참이나 거짓에 해당이 없어요. 오직 뭐뭐는 뭐뭐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철학자이다. 소크라테스는 한국인이다. 이러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한국인이다 하면 거짓된 명제이죠. 거짓된 서술 문장이죠. 예,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다 하면은 이것은 참인 명제이죠. 그죠?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서술문이라서 명제라고 합니다. 인식론에서는 그래서 명제는 여러분 이다 아니다.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나 진술이나 그 지시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냐 거짓, 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명제의 속성입니다. 명제가 갖는 가치, 명제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네,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다? 이것은 논리학의 모순율에 걸리죠. 그래서 이런 명제는 없습니다. 명제는 반드시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없어요. 이걸 배중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제시키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것이 그 중간은 없어요. 동양 그런데 이제 최근 현대에 오면은 배중 명제 중에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게 있다. 이게 이제 러셀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현재 한국 국왕은 대머리다. 현재 한국 국왕은 대머리다. 이거에 참이냐 거짓이냐 할 때요. 현재 한국 국왕에 해당되는 주어에 해당되는 존재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라기보다 러셀은 공허한 문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여담이고요. 어쨌든 인식론에서는 명제는 그러니까 서양 논리학에서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 논리학에서는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참이면서 거짓이다. 이거는 이제 모순율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거 논리학에서는 그 기본 법칙이 있죠. A는 A다. 동일률. A면서 A가 아니다는 없다. 모순율. 그다음에 A와 B, 참과 거짓 사이에 중간이 없다. 배중률. 하나 더 이게 세 가지가 논리학의 기본 법칙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를 더 꼽기도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유명한 충족 이유율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낳은 원인이 있다. 이게 충족 이유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논리학의 중요한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논리학, 서양 철학, 서양 논리를 딱 떠받치고 있는 기본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해겔 모순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해겔 이런 그 생성의 철학자들이 이제 모순을 긍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그 모순율이 아니라 모순율보다 모순을 무슨 발전의 동인으로 보는 그런 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응론은 뭐냐면요. 어떨 때 그 명제가 참이냐면은 그 명제와 사실이 일치하면 그 명제는 참이다. 이것이 진리 대응론입니다. 코레스폰던스 시오리이기 때문에 진리 일치설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카네이션이 있다. 참이죠. 여기에 카네이션이 있다라는 제 말은 언명이죠. 이거 명제를 제가 말했습니다. 이 언어가 이런 사실이 있죠. 사실이 일치하네요. 지금 여기 카네이션이 있다. 내 손에 카네이션이 들려 있다. 이 명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죠. 이래 있으면 이 명제는 참입니다. 즉 이 명제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요. 참이나 진리나 트루스죠. 똑같이. 진리 정합론은 뭐냐면요.
과학 인간이 가진 지식 체계가 꼭 이렇게 사실에 대봐야 아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주에 엄청난 우주에 엄청난 은하계들이 많죠. 많은데 우리 그거 다 망원경으로 관찰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영역은 아닌 영역보다 훨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관찰할 수 없는 사태가 없는 거는 뭐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그 지식 체계가 얼마나 서로 모순 그 안에서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딱 이걸 일관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으면 그게 이제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는 이제 진리 정합론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실용주의 진리론입니다. 다 상관없고 그 어떤 명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그게 진리지 하는 게 실용주의 진리론입니다. 실용주의. 주로 실용주의는 어디서 미국인데요. 주로 과학 실험실 있죠. 과학 실험실에서 이제 명제라면 가설들이 전부 명제 아닙니까? 그 가설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 실험실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가설을 전부 만드는 가설이 전부 명제로 돼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실제로 어떤 생산성이 있으면 효과가 있으면 어떤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무엇이 진리인가, 그러니까 참 진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된 세 가지 기본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참 아시겠지만 진리 대응론은 명제와 사실의 일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사실이냐? 라는 게 문제가 제기되면 이게 참 이제 힘들어집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지금 과학 하시는 분은 이거 제가 진짜 해놓은 걸 이게 안 넣었네요. 참 이럴 수가. 저 지하철 타면서 혹시 내가 이런 실수를 안 범했나? 진짜 그랬네요. 아휴, 예, 할 수 없죠. 뭐 그냥 메우면서 하겠습니다. 이건 이해되셨죠? 참. 예, 이거 뒤에 제가 과학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하겠습니다. 허무해. 제가 보통 때는 백업하는 걸로 저장을 해놓는데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뒤에 완전 더 만들어 놓은 거를 안 보내고 이걸 만들어냈네요. 아이고, 불일치의 원인.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에 대한 두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주의와 반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는 과학적 지식을 믿고 신뢰하고 옹호하는 입장이고요. 반과학주의는 과학적 지식을 별로 과학적 지식에 어떤 지위를 안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 이러면 과학주의고요.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하면 이게 반과학적입니다. 반은 할프가 아니라 안티죠. 안티. 과학주의에 반대되는 겁니다. 이 과학주의에 반대된다는 것은 뭐냐면 과학이야말로 진리의
그 딱 그 모델이다 하는 그 독점적인 지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만이 진리의 그 이걸 뭐 대변자냐? 과학도 다른 지식과 문학이나 뭐 예술이나 그것이 다루는 진리와 다를 것도 없다. 지위가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이 주로 반과학주의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주의는요, 20세기 들어서 논리학과 수학, 물리학에서 혁명적 발전이 일어났죠. 자연과학은 16세기, 17세기, 18세기 들어 엄청나게 서양에서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과학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근대과학, 그렇죠? 근대과학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17세기 근대과학 이전, 16세기 갈릴레오, 뭐 17세기 뉴턴이 몇 세기인가요? 18세기 그 케플러 뭐 이런 천문학자들 17세기, 18세기 뉴턴 뭐 이렇게 있죠. 15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 북부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남부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그렇죠. 예. 근데 그 종교개혁이 자연과학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어떻게 아니 종교개혁하고 과학혁명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 이게 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있는 종교개혁은요, 자연에 대한 눈이 그 자연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자연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네요. 그 신의 피조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초기에 과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오늘 거의 신학자급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과학을 한 겁니다. 그들은. 제가 그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피즈에 있는 켈빈 세미너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어떤 한 학기에 이렇게 다루는 신학자예요. 뉴턴이 있었습니다. 과학자 그 17세기 자연과학자에 대해서도 신학자 그룹에서 공부를 한 적이, 그 커리큘럼을 보고 제가 참 생각에 좀 깊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요 간략한 내용은 요걸 다루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호이징가라는 네덜란드 그 학자가 쓴 근대과학과 뭐 종교개혁과 근대과학 뭐 이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책을 제가 언제 읽었냐면은 한 대학원 시절에 읽었어요. 읽고는 굉장히 깜짝 이렇게 과학혁명하고 종교개혁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를 알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갈릴레오 사건이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그 책도 보면 이런 그 뒤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논리학과 수학, 물리학에서 혁명적 발전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논리학, 수학, 프레게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수학, 물리학, 뉴턴이죠. 예. 그래서 물리학에서 지금 이 수학이나 논리학이나 물리학에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컴퓨터의 기초 원리가 다 이때 다 만들어진 거죠. 뭐 그리고 뭐죠? www 인터넷 이런 거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도 그렇고,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언어에 대한 발견이라든지 인공 언어에 대한 실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요 시기에 일어나서 비약적으로 이런 지식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나타난 과학 철학자 그룹이 논리실증주의입니다. 이 논리실증주의는요, 엄격한 과학주의입니다. 엄격한.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검증 가능한 과학적 면제만 참이다예요.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과학적 명제만 학문이 될 수 있다예요. 검증 가능한 과학적 명제만 학문이 될 수 있다. 학문은 뭡니까? 무엇이 진리냐 아니냐 그걸 가려내는 권위자 역할을 하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 여부, 검증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과학 이론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천문학은 과학이죠. 점성술은 과학이 아니죠. 점성술은 왜 과학이 아니냐면 검증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실증주의는 이제 이때는 그 과학주의가 귀납법을 과학의 표준적 방법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좀 논리실증주의자는 아닌데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귀납이 아니라 가설연역법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귀납법이 아니라 반증 가능성이, 검증 가능성이 아니라 반증 가능성이 과학 이론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반증 가능성은 뭐냐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 이론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꿈 해몽, 점성술, 또 뭐가 있을까요? 관상, 뭐 이런 게 전부 다 반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 있다 없다, 신이 있다 없다, 이거는 신이 없다는 거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증은 뭐냐면 그것이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틀렸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는 과학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죠? 우리 이런 게 우주가 무한하다 유한하다. 요즘은 뭐 천문학이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관찰과 경험을 통한 과학적 방법론이 진리 탐구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신념을 가진 것이 공통점이에요. 관찰과 경험을 통한 과학적 방법론이 진리 탐구의 최선 방법이라는 신념입니다. 이 대표적 이제 이 과학주의에 속하는 진영에 속하는 과학 철학자들이 슐리크, 뭐 이런 이름은 그냥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주의 철학자죠. 슐리크, 카르나, 포퍼, 이게 과학주의의 대변자입니다. 이제 20세기 후반에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들은 이때 있잖아요. 이 논리실증주의가 얼마나 맹위를 떨쳤는지, 과학 논리실증주의에 의하면 학문이 아니게 되는, 학문에게서 딱 빠지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뭐겠습니까? 심리학. 이거 내성 심리학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그다음에 신학, 도덕, 윤리학, 이게 이제 이들의 기준에 의하면 학문의 지위에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신학자, 심리학자, 도덕, 윤리학자가 순순히 그래 이제 난 학문 아니야, 난 물러날게, 난 그냥 문학할게, 그리고 물러나겠어요? 아니죠. 학문이 성격이 바뀌죠. 그래서 신학이 그 문서 해석, 고대 문헌학의 방법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고등 비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어느 때, 그러니까 고전 문헌학 방법을 가지고 문헌학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 그런 방법의 신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것 때문에 그 신앙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주의 운동.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윤리학은 어떻게 됐냐? 도덕적 언어를 분석하는 분석 윤리학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성 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한 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문으로 성격들이 변화된 겁니다. 얼마나 이게 맹위를 떨쳤는지 아시겠죠? 근데 반세기 정도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귀납법이 과학의 표준적 방법론이었잖아요.
아니면 뭐 반증 가능성. 그런데 이 후반에 이제 기류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귀납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처음에 귀납법은 뭡니까? 예, 누구는 죽었다, 인간 누구는 죽었다, 인간 누구도 죽었다, 인간 누구도 죽었다, 인간 누구도 모든 인간은 다 죽네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귀납법이죠. 수많은 개별 사례를 경우를 가지고 따라서 뭐는 뭐다 이렇게 추론해내는 게 귀납법 아닙니까? 근데 이 귀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18세기 데이빗 휴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예를 들면 백조는 희다, 모든 백조는 희다, 백조라는 새는 희다, 흰색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 대기의 변화로 어느 날 갑자기 회색이나 분홍색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나타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개별 사례가 모여도 따라서 모든 백조는 희다, 이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지적한 사람이 데이빗 휴메입니다. 참, 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귀납의 정당성은 뭐냐면요, 귀납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요거죠. 일반화 또는 미래의 일련의 사건이 항상 과거와 같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이거 재미있는 예를 러셀이 들었나요? 어떤 철학자가 들었는데, 돼지가 10일 전에 주인이 먹이를 줬어요. 거위도 되고 돼지도 되고 9일,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매일 몇 시 같은 시간에 음식을 줬어요. 그래서 돼지가 내일도 주인이 나에게 몇 시에 먹이를 줄 것이다. 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인이 잡아먹었어요. 30일 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납 추리를 했는데 기납 추리가 안 이루어졌죠.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1과 2가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관찰 자체는 기납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할 때는 기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찰 자체는 기납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귀납적 추론의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 추론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은데요. 제가 이거 대학원 때 배운 건데, 넬슨 굿맨이라는 아주 뛰어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납의 새로운 수수께끼, 이걸 사고 실험을 이렇게 제시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귀납론이 과학 방법론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초랑이 뭐냐면요, 초록 파랑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메랄드는 초록색이잖아요. 보석 에메랄드는. 그런데 에메랄드 말고 초랑이라는 용어가 있는 그룹에서는 에메랄드가 지금까지 발견된 에메랄드가 초록이다 할지라도 그다음 언젠가는 파랑색의 에메랄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과학적인 그러니까 에메랄드는 초록이다를 선호하느냐, 에메랄드는 초랑이다 하는 걸 선호하느냐는 뭐에 달려 있냐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고 실험이 이제 초랑이라는 겁니다. 대학원 때 이거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희들. 어렵죠? 사고 실험이에요.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20세기는 언어가 모든 철학이나, 그러니까 철학이면 사실 모든 학문의 근본, 핵심 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비트겐슈타인도 생각해보세요. 하이데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21세기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둘레즈라든지 락강이라든지 언어부터 전부 언어화시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과학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과학 객관적이라며. 자, 제일 중요한 거,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예, 토끼 오리 그림. 이거 토끼로 보입니까? 오리로 보입니까? 이걸 입으로 보면 토끼로 보이죠. 저걸 부리로 보면 오리로 보이죠. 이 관찰의 이론 의존성, 요거를 제시한 사람이 노드 러셀 헨슨이라는 과학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고 하네요. 젊었을 때는 트럼펫 연주자고, 뭐 그다음에 24년에 출생해서 67년이니까 40 몇 살밖에 안 살았죠. 근데 그 트럼펫 연주자 뭐 이러다가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였습니다. 책도 냈어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것도 펠리컨인가 영양인가. 펠리컨, 저걸 부리로 보면 펠리컨이고 저거를 귀로 보면은 영양이 되죠. 뿔로 보면. 예. 근데 이거는요, 하나의 개체만 보면은 이거 펠리컨인지 영양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맥락으로 딱 보면은 알죠. 이게 펠리컨이다. 어떤 그 맥락이 딱 주어지면은 우리가 뭐라고 판단 내리겠죠. 어떤 이론이라는 배경이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 우리가 지정이 되는데, 예, 이거 이론을 떠나서, 맥락을 떠나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보십시오.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펠리컨인가 영양인가, 이것은 단순히 관찰을 통해서는 판단되지 않아요. 그 영양으로도 보이고 펠리컨으로도 보이니까. 관찰은 항상 해석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양으로 해석할 것인가 펠리컨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에는 특정한 이론적 기반, 이게 배경이죠. 맥락이 있으면, 맥락이 있어야 그게 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해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과학 방법론, 이게 앞에 과학주의가 그 하나의 과학 이론이, 법칙이나 이론이 성립되기까지 과정을 그린 거죠. 제일 먼저 관찰이 있죠. 관찰을 통해서 연구를 하죠. 관찰을 계속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가설을 만든대요. 가설을 세우면 그 가설을 이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실험을 하겠죠. 그래서 가설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하면은 그 가설이 입증되고요. 더 이것이 강화되면은 이제 법칙이나 이론이 되는 것이고, 가설을 실험하는데 안 맞아. 그러면 가설을 다시 수정해야 되죠. 또 수정된 가설을 실험해서 이제 가설이 입증되면 이론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전통적인 과학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찰 자체가 이론을 등에 업어야 관찰이 되는 거라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날 것 그대로 사실이란 없다가 되는 겁니다. 팩트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맨눈으로 팩트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것은 빨간 꽃이다 하는 거니까 빨강 색채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강이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이론을 가진 집단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겠죠. 이제 이런 뜻입니다.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 그림은 사실 5분 뚝딱 철학 그 안에 들어있는 사파입니다. 이게 관찰과 실험의 과정에 관찰자가 입증하고 싶어하는 이론이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찰과 실험의 결과가 관찰자가 가진 배경 지식에 따라 왜곡될 수가 있어요. 왜? 관찰하는 것은 외부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외부 대상 세계가 집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우리는 이게 두뇌 안에 이미지로 지각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 자체를 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현미경도 안 가지고 있고 전시안도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찰되는 것은 외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서 오는 감각 자료를 우리의 두뇌가 해석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그 대상에서 오는 감각 자료. 그러니까 뭐 색채, 색깔, 뭐 소재 이런 모두 이런 감각 자료를 우리의 두뇌가 해석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은 니체가 말한 사실은 없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포스트 모던 철학의 뿌리요 아버지입니다. 전부 그 자식들입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니체의 후예들입니다. 후예들. 이건 얼마나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을 못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인데요. 사람은 이렇게 관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관측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그렇게 딱 그냥 배제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내가 입증하고 싶은 가설은 이건데 자꾸 그 가설이 안 맞는 게 나와. 그 자꾸 빼는 경향이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입증에 도움되지 않는 일부 관측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도 하고 이미 관측한 결과도 왜곡시킨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지금 그 초록색 차하고 그 주황색 차가 추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그룹의 10명의 사람한테 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저 차가 시속 몇 킬로로 이렇게 운전한 것 같냐 하니까 처음 이 그룹은 시속 50킬로로 운전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60킬로라고 한 그룹은 뭐냐면요. 이 지금 자동차 추돌 사고에서 한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영상이 이게 자동차 사고 영상인데 지금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로 운전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제 60킬로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 뭐가 추가돼 사망자가 생겼다 하는 그 정보 그러니까 50킬로보다는 좀 그 정보가 영향을 줘서 60킬로라고 응답한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사망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응답자들이 같은 영상을 보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지금 이게 그 포스트 트루스 현상으로 지금 21세기의 이런 사회 현상 뒤에 있는 과학계의 과학계 이런 것이 이런 밑밥이 이미 깔려서 이제 21세기의 사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봐도 될 일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어떤 관찰을 택하고 어떤 관찰을 이렇게 삭제할 것인가 하는데 뭐가 영향이 있냐면은 종교적 믿음, 정치적 이해관계, 도덕적 신념 이런 것들이 아주 미미하게라도 영향을 주어서 객관적 관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을 등에 업고 관찰하느냐에 따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증거인데 진화론에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창조론의 증거도 될 수 있어요. 토마스 쿤이라고 들어보셨죠? 토마스 쿤도 그 과학 상대주의를 확산하는데 아주 기여한 과학 철학자입니다. 원래 토마스 쿤은 과학사가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과학사를 가르치던 과학자입니다. 과학사, 과학의 역사.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과학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딱 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네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그러니까 꼭 인간 세계의 정치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과거 정권이 전복되고 새 정부가 수립되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이 과학의 사례를 과학 역사의 사례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책 이름이 과학혁명의 구조고요. 여기서 이제 유명하게 된 단어가 패러다임이죠. 이 그림 도표를 보면 전과학이죠. 그 과학 이전. 노멀 사이언스가 정상과학입니다. 우리가 뉴턴 물리학이 과학의 그 패러다임이었죠. 정상과학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뉴턴 과학으로, 뉴턴 물리학으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것, 현상들이, 이론들이, 가설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모델이 이제 그 상대성 이론, 이게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뉴턴 물리학에서는 절대적인 게 세 가지가 있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죠. 근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죠. 뉴턴 물리학에서는 빛은 직선 운동을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은 곡선 운동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역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면서 과학이 이게 혁명적으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혁명, 패러다임 체인지. 근데 뉴턴 역학이 그렇다고 틀렸냐?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이론, 그러니까 과학 이론 체계가 이게 이제 그러면 틀렸냐? 뉴턴 물리학은 틀렸고 상대성 이론은 참인가? 맞냐?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둘은 체계 자체가 서로 다른 개념, 서로 다른 개념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전혀 그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이 둘은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이 더 열등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구 밖으로 나가서 둘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어떤 것이 우월하다, 열등하다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우열을 판단할 중거점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것이 힘을 넣는, 설득력을 가지는 지점인 것입니다.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기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명적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도 이게 천동설에서 지동설 바뀔 때 또 패러다임 체인지죠. 전혀 다른 체계죠. 여러분, 천동설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복잡할 뿐입니다. 과학 이론이 경쟁하는 과학 이론이 있을 때 어떤 과학 이론이 채택되느냐, 과학자 그룹에 의해서 채택되느냐 안 채택되느냐 중에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단순성이에요. 근데 천동설은 너무 복잡해요. 지구를 딱 중심에 두고, 은하계의 중심에 두고 설명하면 설명이 돼요. 되니까 그렇게 1000년 넘게 왔겠죠. 되지만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동설, 태양을 딱 중심에 놓았을 때는 훨씬 더 수학에 의해서 그 수식이 간편하게 나오니까 이제 이거 이겼죠. 단순한 이론들이, 단순한 체계들이. 뉴턴 역학, 상대성 이론, 이것도 패러다임 체인지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전환에는 꼭 그 과학계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이제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쓴 이렇게 그 과학사에 그 왓슨 크릭의 그 이중나선이라는 책 있었죠. 그 무슨 노벨상 받았죠. 그 책이. 이중나선에 보면 과학사의 뒷얘기가, 과학자 그룹의 뒷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 과학자 그룹이 여성 과학자를 어떻게 왕따시켜 가지고 그런가, 그런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그 한 생명이 잉태될 때 이제 정자가 난자를 뚫고 와가지고 그게 이제 수많은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와 결합해서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페미니즘하고 결합돼가지고 난자가 어떤 힘이 있냐면, 자기가 그 정자를 이 정자를 선택할까, 저 정자를 선택할까, 그 선택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그런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분야의 그 아니기 때문에 이다 아니다로 또 한참 또 그런 얘기들이, 과학사의 뒷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은 아주 그냥 정말 막 신의 눈을 가지고 이런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주관의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순수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물들은 눈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학이 객관성, 글쎄 하고 이제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 아벤트는 반과학주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극단적 반과학주의. 이 사람은 과학은 세계를 파악하는 한 가지 관점일 뿐 과학이 가장 좋고 가장 우월한 사고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학의 독단을 경계한 인물입니다. 이 파이어아벤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요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척추에 마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동양 침술, 그 동양의 그 한의학 또는 침술 이거로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에 대한 아주 다른 관점을 갖게 된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만이 합리적이냐? 아니다. 과학은 그래서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게 그렇게 어느 게 더 누가 더 진리의 대변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론이라는 것은 독단이다. 그래서 이런 과학만 진리를 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거는 경계해야 될 독단이다. 이제 이러는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 병기를 갖다 놓고 그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예술가들이 있죠. 과학에서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 되고 자기 똥을 통조림에 담아가지고 그것도 작품한 그 유명한 설치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작품이 제가 저의 대변을 그렇게 통조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통조림에 똑같은 재료인데 그 예술 작품이 될까요? 똑같은 건데 어떤 거는 어떤 똥 통조림은 예술 작품이고 어떤 똥 통조림은 예술 작품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면 뭐 전부 다 처음이면 뭐 다 예술가게예요. 이게 이제 가장 미술계에서 인정하면 작품입니다. 예술입니다. 예술계에서 인정하면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하면 지금 이 입장에서는 그 상대주의적인 과학 입장에서는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어떤 이론이 타당한 이론이고 아닌 이론이냐 누가 아냐? 전문가 집단, 과학자 집단, 전문가 집단이 그거 받아들이면 그게 참이다, 그게 진리다. 그런 진리론도 있어요. 전문가 집단이 받아들이면 그게 참이다, 참인 이론이다 이렇게. 예. 그 참 예술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깨부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5분 쉬겠습니다.